아니, 이번엔 정말 다른 느낌인데? 이러다 일본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일본 난카이 지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 한국인이 수십 년 전에 했던 예언 글을 보고 나서 불안 증세가 심해지며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며 다른 일본인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카이 지진 연구소에서 지진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하루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 이후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주의를 최초 발령한 이후 일본 열도에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일본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공포는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터질 경우 과거 호에이 대지진처럼 모든 단층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최악의 지진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호에이 대지진이란 1707년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규모가 무려 최대 진도 9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지진이었는데요. 특히 이때 지진은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지역이 연동하여 발생해 난카이 해곡의 모든 단층을 모조리 다 파열시킨 유일한 지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진으로 후지산이 영향을 받아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7주가 되는 양력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대규모로 후지산이 분화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지진으로 인한 총 사망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등 당시로서는 정말 전대미문의 재앙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후로는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난 적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전까지만 해도 일본 지진학계는 이호에이 대지진이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 즉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이도 옛말이 되고 말았죠. 참고로 이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진도 9.1을 기록했으며, 이는 1960년 발생한 진도 9.5의 칠레 대지진, 1964년 규모 9.2의 알래스카 대지진, 그리고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에 이어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동일본 대지진은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와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발생시키며 방사능이 대량 누출되는 대형 사고까지 불러오고 말았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원전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으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향후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초강력 지진은 크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도쿄 직하형 지진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더 강하고 더 많은 피해를 부르며 발생 확률도 더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도 빠짐없이 예의주시하며 관측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측도 관측이지만 한 한국인의 이야기에 정말 소름이 돋고 말았는데요. 한국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 난카이 트로프에 대해 간단히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난카이 트로프란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한 수심 4,000m급의 깊은 협곡을 가리킵니다.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계에 자리한 이 협곡은 거대 단층을 품고 있는데, 이 단층의 움직임이 지진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의 경계에서 계속 조금씩 변형 중인 단층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단번에 어긋나면서 거대한 지진을 촉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이 지역은 두 판의 충돌로 인해 대규모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며,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제 지난 2021년 일본 문부과학성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예측했으며 40년 내 발생할 확률은 무려 90%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지금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게다가 다음 난카이 트로피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이 조용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실제 1707년 호에이 지진 당시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심지어 도쿄 도심부까지 화산재가 날려 피해를 더 증폭시킨 바가 있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는 항상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지산까지 분화하는 시나리오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지산은 호에이 분화 이후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5000년 동안 가장 긴 공백기이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또 이러한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되면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3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은 200만 채 이상이 파손되고 사망자는 최대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터지기만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지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액은 최대 14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일본은 침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겠죠. 침몰이란 단어 그대로 땅이 가라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할 수준으로 피해가 막대해진다는 뜻이에요. 또 지난 8일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대지진 경고 방송을 하자 일본 현지에서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심지어 생필품 사재기가 만연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없어서 못 살 지경으로 너도 나도 마트를 다 털어갈 지경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 남부도 피해의 영향권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예측한 바로 규모 7.0 지진 발생 시 한반도 남해안에서 1cm가량이 흔들렸다면 규모 9.0 지진 때는 30cm가 넘는 땅이 진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난카이 대지진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규모 9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부산이나 제주도 등의 지역과 직선거리가 훨씬 가까워서 진동에 따른 충격 등도 제대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남해나 제주도의 해수욕장에서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하고 진동에 따른 충격에도 대비하는 등 긴급 대비책을 마련하고 한국에서도 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진은 실제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대마도에서 진도 6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감지하는 수준의 지진이며 창문, 접시가 떨어져 깨지고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미야자키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고 이것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은 제가 연구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전역과 이웃 국가인 한국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깊은 걱정에 빠졌죠. 과거 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보였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며칠 전 미야자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직후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계속되는 지진 활동이 난카이 해구의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글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글은 바로 한국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하신 예언을 적어놓은 글이었는데 이분께서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언을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예언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적중시키셨는데 일본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셨고 그게 요즘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글들을 본 이후 갑자기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지 뭐예요. 우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타너 스님의 몇 가지 예언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우선 1949년 기축년에 개미떼 수천 마리가 서로 싸움을 하여 법당과 중대들의 죽어있는 모습을 너무나 불길하게 느껴 역학 원리를 분석하여 다음 년에 남북 간의 민족 상잔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였는데 6.25가 발발한 연도와 날짜, 심지어 새벽 5시라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 타너 스님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초강대국 미국이 월남전에 뛰어들 것을 예언하였고 역학의 원리로 보면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한다면 망신을 당하고 필패할 것이라며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죠. 그리고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타너 스님이 예언을 했던 1975년에는 월악산에 호수나 강등이 없었으나 충주댐이 1980년에 공사를 시작해 1983년에 완공되자 이때부터 월악산 위에 뜬 달빛이 충주댐 물 위로 비춰져 볼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뒤 2013년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의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예뻐질 것이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운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하였는데 이는 요즘 한류 열풍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심지어 타너 스님은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죽는 날짜까지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한 날의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서 저를 불안하게 한 타너 스님의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정확히 12년이 되는 해인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정말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도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였던 것인데요. 저는 이를 보고 정말 소름 돋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더 무섭게 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즉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존자들은 국제 난민이 되어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로 생존을 이어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처럼 일본이 장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시기부터 한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미개한 일본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스승 국가였는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 온갖 침략 행위를 일삼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 미래에 일본 열도가 침몰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일본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힘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며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조선 민족은 그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타너 스님의 예언을 본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로 인한 한국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늘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은 예언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정말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의 정확한 예지력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저는 타너 스님의 말씀이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고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타너 스님의 말처럼 인과응보로서 현재의 지진 위험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결국 자연의 힘이 그 책임을 물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던 거죠. 제 머릿속이 이러한 생각에 24시간 사로잡혀 있다 보니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무섭고 힘이 들어서 병원까지 다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일본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까지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한국어로 경고를 하는 일본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이 저처럼 타너 스님의 예언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도 인과응보의 두려움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저는 연구소에서 조용히 앉아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운명의 파도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대지의 신호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저와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저희들의 역할을 다하며 준비했음을 믿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애써 다짐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더니 예상외로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 주어서 무척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명쯤은 무슨 반성 같은 소리냐며 한국을 욕하면서 따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정말 인과응보라는 것이 두려운 건지 예상외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번 신호는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도 연구와 대응에 힘써볼 생각인데요. 자연현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에 타너 스님의 말씀을 보고 불안 증세도 커지긴 했으나 사실 느낀 바가 참 많고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메시지는 저의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지구와 인류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저는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상기하며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진이라는 경험을 통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국의 고통을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길 희망합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처럼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및 기타 죄를 범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반성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부디 이번만큼은 타너 스님의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더운 날씨 속 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독일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독일의 경제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원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을 방문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편견마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독일 교수는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구스타프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평생을 공부하는 교수의 삶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죠. 저는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인 30대 후반에 가까운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하나를 낳았고 딸아이 그레테는 지금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제 딸 그레테가 자꾸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부쩍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조르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언젠가부터 그레테는 저한테 한국 화장품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 그레테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 여배우들의 외모에 크게 빠져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튜브를 찾아보며 자연스레 한국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만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뿐인 소중한 딸아이였기에 처음 한두 번은 아무 말 없이 그레테의 뜻대로 한국 화장품을 사줬는데 그레테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화장품을 사야 된다면서 매일같이 저에게 조르곤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레테가 드라마 속 한국 여배우들의 미모에만 관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한국의 모든 것들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 보였죠. 그레테의 방에는 한국의 여배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수들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엔 굳이 꼭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자고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레테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이끌려갔던 감이 있지만 그렇게 맛본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레테 덕분에 저희 가족은 외식 때 한국 식당에 종종 갔었는데 여러 음식들을 맛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삼겹살과 비빔밥, 갈비가 기억에 남는군요. 그레테는 대부분의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갈비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음식은 참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교수이기는 해도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쪽 방면으론 지식이 크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기에 그레테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열광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딸이 매일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한국에 대해 좀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칠간을 한국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서 생각보다 인기를 꽤 얻고 있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무비 등 앞에 K라는 단어를 붙인 한국의 문화들이 각각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실제로 독일에서 이러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레테가 유독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레테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핫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어요.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독일 내에서 불어닥친 한류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니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스스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란 생각도 들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실제 독일에선 K-팝 그룹들이 콘서트를 개최하면 수많은 팬들이 몰리며 티켓이 금세 매진될 정도이고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등에선 K-팝과 관련된 이벤트와 팬미팅도 자주 열리고 있었으며 실제로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독일인들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대학과 언어학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습 자료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딸처럼 K-드라마를 좋아하는 독일인들이 많아 한국의 드라마들이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독일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펜트하우스 등 여러 한국 드라마가 큰 호응을 얻고 있더군요. 독일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스토리라인과 감정 표현에 매료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는 한국 음식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 음식점에서는 저도 맛있게 먹었던 삼겹살,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 등의 다양한 한국 요리가 독일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더군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서 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몰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한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아본 한국이라는 국가는 점점 더 저를 궁금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탐구 본능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제 직업이 교수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탐구 본능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일깨워줬던 거죠. 사실 예전에 아시아권 국가 중에 가본 곳이 한 나라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약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물론 당시에 휴가나 여행 목적으로 중국에 갔던 건 아니었고요. 경제학과 교수로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건데요.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 시기이기도 했죠. 아무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저에게 너무도 좋지 못한 기억을 주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미나 자체는 무사히 잘 마쳤지만 당시 체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세미나 외에도 중국을 돌아다닐 일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중국을 경험하며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지만 그중 간단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평생 독일 대도시에 살아오면서 독일의 공기 또한 그리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정말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더군요.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문제도 저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는데요. 중국은 줄서기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에서 독일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줄을 서는 대신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더군요. 너무도 당연한 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적잖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중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로의 소통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소통이 안 되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최근에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역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지만 10년도 전인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도 했고요. 사실 힘들었던 점을 열거하자면 끝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국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시 중국에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 때문에 아시아 국가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선 안 되지만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까지 생겨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나니 한국이 궁금해서 직접 방문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참 알 수 없는 기분도 들더군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척 궁금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딸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나라이다 보니 더욱 관심이 가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 저는 대학교 방학 시즌을 맞아 그때 시간을 내어 한국을 직접 가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는 제 딸 그레타와 함께 말이죠. 아내도 함께 가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장거리 여행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아쉽게도 아내는 독일에서 머물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방학이 되었고 저는 그레타와 함께 독일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청결하더군요. 또 어디를 가든지 친절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위치를 찾는 것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 성수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입국 심사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저희 차례가 되어서 놀라기도 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큰 것 같았죠. 물론 그러한 기술 외에도 직원들이 참 프로답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았고요. 정말 한눈 한 번 안 팔고 다음에서 다음으로 사람들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성실해 보였어요. 관광객들의 편의와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여유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어 보였죠. 그렇게 한국의 첫인상은 저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꼭 경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하기였습니다. 저희 부녀는 우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되는 터치 스크린으로 승차권을 발권하는데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느껴지더군요. 또 저를 압도한 건 승강장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역 승강장이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멋들어진 모습이더군요. 이런 첫인상만으로도 왠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은 승강장에서부터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또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바로 스크린도어였죠. 독일 여행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크린도어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왜 독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이러한 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자살 등의 사고는 물론이고 종종 승객이 선로에 스스로 내려가는 경우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경우만 해도 그렇죠. 당시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온 아버지가 아이가 들고 있던 인형이 선로로 떨어지자 선로로 휙 뛰어내려가서 인형을 주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왔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크게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그땐 곧 기차가 도착합니다 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렇듯 독일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종종 생기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는답니다. 참고로 독일 지하철은 차량 편성이 스케줄별로 다 다르고 한 플랫폼에서도 여러 노선이 겹쳐 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과 달라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이용에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독일에 오실 분들은 지하철 이용 시 미리 잘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해요. 아무튼 독일에서도 이러한 스크린도어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레타와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탑승해보니 차량 내부 환경도 무척 쾌적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중국에서 힘들었던 점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악취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 같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씻지를 않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제가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예전에 중국에서 지하철에 탔을 때 참 끔찍했거든요. 당시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들한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체취가 진동했고 그때 저는 양쪽에 앉은 중국인들 사이에 끼어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참으며 겨우 버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구석 쪽으로 가서 서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붐비는데 공기가 정말 쾌적한 게 놀라웠죠. 사람들한테서는 악취는커녕 은은한 비누 냄새만 맡을 수 있었어요. 청결함을 갖춘 시민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에 감탄과 부러움을 느끼며 이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재빨리 짐을 풀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거든요. 저희 부녀는 그레타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갈비를 먹으러 가기 위해 미리 검색해둔 소갈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던 한 식당에서는 독일 현지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갈비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한우 소고기 맛이 저 또한 무척 궁금하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에 기대가 무척 컸답니다. 한우는 수출량도 적어 한국 외에서는 맛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앉아 있으니 드디어 소갈비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서빙되는 순간부터 이미 독일에서 맛본 소갈비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확실히 밝고 생기가 있어 보였고 양념의 빛깔이나 향 자체도 독일에서 경험했던 소갈비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었죠. 그렇게 맛본 한우 소갈비는 결국 저희 부녀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고 무엇보다도 양념의 깊고 진한 맛이 차원이 달랐어요. 그레타는 정말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소갈비를 뜯어먹더군요. 독일에서 먹었던 소갈비와는 달리 한우의 진한 육질과 함께 나오는 양념의 맛이 정말 훨씬 더 깊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한우의 품질이 왜 뛰어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었죠. 저 또한 맛있어서 무척이나 만족했지만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를 그토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잘 마무리했고 다음 날에는 그레타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굿즈도 살 겸 명동에 들렀다가 잠실 롯데타워를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그레타는 특히 BTS를 좋아했는데요. 딸과 함께 방문한 명동에서 잠깐 거리를 둘러보며 관광을 즐긴 뒤 마지막에 들어간 K-팝 굿즈샵에서 한눈에 봐도 신이 난 그레타의 모습은 제 기분도 덩달아 들뜨게 만들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그리고 K-팝 가수의 굿즈샵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레타를 설레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레타는 BTS의 포스터, 의류, 인형 등 다양한 굿즈들을 마주하며 눈을 반짝였고 각각의 아이템을 찬찬히 살펴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구 골라감기 시작했죠. 독일에 있을 때엔 잔소리도 자주 하던 저였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니 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날만큼은 딸이 원하는 걸 모두 사주기로 했죠. 그렇게 쇼핑을 마친 뒤 행복해하는 그레타와 함께 다음 코스인 잠실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우선 롯데타워의 외관을 봤는데 롯데타워는 멀리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는 붓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외벽과 도색 및 세부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 공예인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건설했다고 하더군요. 디자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외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독일은 사실 높은 고층 빌딩을 그리 선호하지 않아서 고층 빌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신기하기도 했고 멋지기도 하면서 부러움도 함께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레타와 함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최상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매 층마다 펼쳐지는 서울의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그레타는 더욱 흥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맨 위층 전망대에서 저희들은 서울 도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랍고 환상적인 경험을 즐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멀리서 한강이 흐르는 모습과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절경이었고 때마침 그날은 날씨가 맑아서 먼 곳에서 보이는 산들과 자연 경관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멋지더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감탄하며 창밖 구경하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죠.
딸과 함께 즐긴 이 황홀한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딸은 물론이고 저도 사진을 정신없이 참 많이도 찍었던 것 같군요. 저희는 그렇게 환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밥을 먹긴 했지만 시간이다 보니 점점 다시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자정에 가까워져 오고 있었기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구글을 통해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서 새벽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 시간에도 그냥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의 문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녀는 밤 늦은 시간에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 치킨을 시켜보기로 하였고 맥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맥주도 함께 주문했답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치맥이라고 한다죠. 아,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의 법을 어긴 것도 같은데요. 그레타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겼거든요.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만 16세가 지나면 맥주를 마셔도 된답니다. 그레타의 나이가 당시 만 17세였으니 독일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할 텐데 호텔에서 낭만적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치킨을 먹고 있자니 딸에게 맥주 한 잔 권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한국 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렇게 맛있는 야식까지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고 이후 일정에서도 강남과 경복궁, 한강 등을 구경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참 많이 남겼답니다. 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세계 제1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지닌 최고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저희는 이동하면서 계속 지하철만 이용했었거든요. 환승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택시를 이용할 필요성도 딱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용하는 내내 부러움이 계속 들었답니다. 아무튼 저와 그레타는 정말 뜻깊은 한국 여행을 즐기고 그렇게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가 그레타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어 결국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경험해 보았던 한국은 정말이지 저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 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한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곤 하고 또 궁금한지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하죠. 아시아에서 경험해본 나라라고는 중국밖에 없었던 저에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어준 나라가 한국이었고 이전에 경험해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은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녀가 정말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번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아내와도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려 합니다. 참,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을 추천하는 글들도 많던데요.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본 적이 없기에 여행지로서 한국이 나을지 일본이 나을지 가보신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일인 교수 구스타프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딸 그레타 양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서 독일 학생들에게도 한국 칭찬을 한다는 사연에 마음이 참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